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참 쉬웠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용입니다. 용. 웬 용이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사실 요즘에는 잘 안 쓰죠.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 또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부모의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으면 자녀에게 그게 이어지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개천에서 용이 많이 또 나와야 할 텐데요. 8355님, 요즘엔 개천에 미꾸라지도 없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375님, 배송 일을 잠깐씩 하는 주부입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살려고요. 곧 좋은 날 올 거라 믿어요. 항상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개천에서 용은 한순간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꾸준히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응원해드립니다. 김선아님이 용띠 아들이 있다고 하네요. 불 뿜는 사춘기라 엄마 말은 안 듣고 자기 고집만 하늘로 승천하고 있어요. 그래도 크면 효도하는 용용이가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점수님은 아들 임신했을 때 태몽이 용이어서 크게 될 줄 알았는데 40살 넘도록 혼자 지내서 속상하네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게임만 해요. 라고 보내주셨고, 그래도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는 건 아닙니까? 예, 직장생활 성실히 하고 와서 힘드니까 게임하는 거고요. 좋게 보실 수도 있죠. 나영희님도 40년 전 아들 태몽 용 꿈에 집안 경사날 거라고 잔치 분위기였는데, 근데 지금의 아들은 고달프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멋진 황금빛 여의 주물고 승천하던 용아 그때는 왜 그랬니? 그래도 이 아들이 용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아마 어머니들이 그냥 넋두리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7976님은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경제 지식 성공예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용.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일단 원달러 환율로 보면은 1449원이네요. 1449원. 최근에 좀 원화가 얼마 전에 70원대 갔다가 최근에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1449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화도 약세로 갔던 것들이 최근에 며칠은 일본의 선거 이후에 엔화가 살짝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달러 대비 153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원화도 같이 좀 동반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올라가네요. 1.96%, 100.4포인트, 104포인트 오른 5,458. 이제 5,500선까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5,458,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오름폭을 3.7% 가까이 키워놨고요. 해서 시가총액이 1,030조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97조 원 시가총액이 되어 있고요. 하이닉스도 2.9%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은 644조 원이고, 현대차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보면 신한지주가 4%대 강세, KB금융도 1%대 강세, 하나금융지주도 1.8% 강세, 금융지주사, 은행지주사들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살짝 한번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1.5% 강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상승, 그동안 좀 쉬었던 2차전지 또 로봇 관련주들이 또 다시 오르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네요. 사실상 모레부터 토요일부터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오랜만에 이제 고향 가시느라 설레는 마음도 있을 텐데, 오랫동안 이제 집을 비우게 되면 빈집털이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는요, 명절에는요, 평소보다 절도 범죄가 20% 늘어난다라고 하는 경찰청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도둑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왕의 물건을 훔친 사람도 있었다 하고요. 오늘은 설맞이 집안 단속 특집으로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의 도둑들을 이야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명절하면 기억에 남는 건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으십니까? 세뱃돈입니다. 세뱃돈. 그러니까 아는 거부터. 예, 친척 어른들한테 이제 한두 푼 받으면 그게 그렇게 신이 났습니다. 저 때는 이제 1,000원짜리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좋아하는데 부모님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제가 친척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편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적게 받는데 부모님은 그 위에 손 위에 그 사촌 형제들에게 더 많이 줘야 예, 되니까. 더 많이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세뱃돈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늘 문제가 있죠. 부모님께서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그렇죠. 이리 내놔라. 엄마한테 맡겨라. 그렇죠. 뭘 그 당시 저는 그렇게까지 사고 싶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한 50원짜리 어퍼 정도? 그냥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큰 돈을 받았는데 그걸 다 뺏겨서 이제 우는 애들도 꽤 있었습니다. 뺏겨서 네. 엄마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세뱃돈 관리법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연휴 때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 이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실 그 설날이나 그런 각종 연휴가 되면 네. 그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귀한 물건들 컬렉션 해놓은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뭐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 수집. 예, 인형이라던가 음. 책이라던가 정말 값비싼 이제 로봇 같은 거. 음. 그러면은 친척 동생이나 아기들이 와서 달라 그러죠. 적어주세요. 달라 그런 그러죠.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도둑 특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나? 사촌형 집에 가면 그 프라모델 있어갖고 예. 막 하나라도 갖고 싶고 막 달라고 떼쓰고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서 또 다른 사촌 동생들이 예. 저희 집 와서 뭐 훔쳐가고 뭐 이럴 때. 예. 아마 진짜 엄청 서운합니다. 그렇죠. 다시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특히 못 구하는 그 희귀품인 경우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애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예. 오늘은 조선 시대 아예 도둑들을 본다고 하는데 그렇죠. 왜 그 형법 보면 예.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조선 시대는 어땠어요? 그 고조선 때의 법률에도 있죠. 물건을 훔친 자는 남의 노비로 삼는다. 고조선 때요. 네네네.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법률상 도둑질을 3번 하면은 그럼 사형입니다. 오, 삼진 아웃이 아니라 예예예. 삼진 사형. 예. 그리고 실제로도 실록에 보면은 도둑질 3번 해서 사형에 처한다. 또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신분이 낮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귀중한 물건, 왕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 3번까지 안 걸고도 그냥 사형에 처합니다. 단번에. 네. 아니 근데 왜 요즘도 그 도둑질하시는 분들, 이게 표현이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게 재범 3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예. 조선 시대였으면 사형인 거네요. 와. 근데 사실 도둑이 그러니까 뭔가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재범 확률이 높을 만큼 사실 굉장히 생활에 밀착된 범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서 처벌받는 경우엔 그나마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었고요. 옛날 양반들 일기들을 보면은 이제 노비들이 네. 양반들 먹을 걸 살짝 훔쳐가거나 이제 뭐 이제 달걀이나 이제 꿀 같은 거 팔아와라 아니면 쌀 받아와라 하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 훔쳐가거나 그런 일은 꽤 흔히 있었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별로 이해는 안 가지만 그 옷을 훔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 옷도 귀했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거니까요. 특히 그 솜 많이 넘은 솜옷들. 저번에 얘기했던 그 진시황 때 중국의 그 고대 문서 보면은 그 옷을 훔쳐가서 그걸 또 이제 수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좀도둑도 많았고 예. 또 그때는 옷이 또 귀한 물건이었을 테니 좋은 옷도 값어치가 있었을 테고요. 그 요즘도 이제 몇 년 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 방한용 그 재킷 같은 거 이제 훔쳐가는 그런 일들. 근데 심지어 왕의 물건까지 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조선시대 때 무려 세종 때 예. 황희정승의 서자였던 황중생이 그 예.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세자였던 문종의 하인 노릇을 하게 됐는데 황금잔을 훔쳤는데 이게 20돈짜리였다고 합니다. 뭐 술잔이 황금으로 돼 있던 거예요? 네네네.
20돈 예. 두냥. 예,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거의 1,800만 원? 그쵸 그쵸. 예, 2천만 원 그쵸. 육박할 텐데.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잔을 훔쳤는데 예, 예. 근데 이걸 혼자서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 이복형이자 적자한테 그거 갖다 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형제 도둑단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 어떻게 훔친 게 아니라 작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훔쳤습니다. 뭐 세자의 그 잔도 훔치고 예. 비녀도 훔치고 비녀. 그러니까 그 금동 비녀라고 예쁜 비녀 훔쳐가지고 그 형이 자기 애첩한테 주고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심지어 세자가 이제 추울 때 귀 덮는 이염이라고 해서 귀마개 같은 거 있거든요. 귀마개. 그것까지 훔쳐갔다가 이제 집을 뒤져보니까 바로 그 귀마개가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죠. 아니 그거를 그러면은 왕의 처소에 들어가서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의 하인으로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근소에서 있었으니까 물건에 손대기도 쉬웠던 거죠. 아 이것저것 이제 일 거두는 사람이니까 예, 눈에 예. 보이는 물건들 챙기고. 그렇죠. 이야 엄청나네. 이거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복 형제들끼리 같이 했다. 예. 근데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황희정승의 그럼 아들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얼굴에 아주 먹칠을 예쁘게 잔뜩 해준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희정승의 아들들이. 예. 그래서 황희정승이 이 일 때문에 화가 나서 황중생더러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성을 조씨로 바꿔버리고 막 아 성을 그랬습니다. 바꿔버려요? 왜 그래 그만큼 이제 야. 창피하고 화난 일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처벌이 이게 그 심하게 되는데 그래도 세종이 그 황희정승의 체면을 봐줘서 적자 아들은 그래도 살려줬습니다. 예. 하지만 그 같이 있은 그 애첩은 관비로 만들어서 귀양을 보내버렸고 그다음에 서자인 황중생은 사형에 처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같이 그 세자의 물건 금잔을 비롯해서 훔쳤는데 네. 적자. 음.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 그 정실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은 살려주고 예, 첩은 귀양 보내고 서자는 사형.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제가 신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실제로 도둑질을 한 것이 아무래도 이 서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범이기 주범. 때문에 예, 이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 것도 아니고 왕세자 걸 훔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재미난 건 이때 이 서로 이제 안 훔쳤다. 특히 이 적자형 쪽은 이복형 쪽은 아 내가 안 그랬습니다라고 막 우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자였던 동생이 무슨 소리냐 내가 금잔 훔쳐서 가져오니까 너하고 네 애잡하고 이거 진짜 금인가? 내가 시험해 볼게 하면서 쪼물딱 거리면서 진짜 금이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서 정말 형제 도둑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하지 않았느냐.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적자는 살아남고 서자는 사형을 당했고 야, 이거 큰일입니다. 근데 이제 도둑질을 하는 걸로 끝나느냐. 예. 도둑질 했다 역모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가 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강변칠우라는 일이었습니다. 강변칠우. 예, 광해군 때 일이었거든요. 네. 네, 이게 강변이 말 그대로 강의 변에서 칠우 7명의 친구였다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동아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전부 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서자가 아니라 명문집, 그러니까 웬 정승 지는 사람들의 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집안은 빵빵하고 본인도 자존심은 높은데 서자라서 벼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박응서, 서양갑, 심우영, 허홍인, 박지휘, 이경준, 김경손 이렇게 되는데 허균하고 친하기도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서자지만 벼슬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사회운동을 벌입니다. 상소도 올리고. 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돈이나 많이 벌자. 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장사가 어디 쉽습니까? 그냥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강도짓을 합니다. 강도요? 예. 그 문경세제 넘어가는데 한 은장사를 만나서 네. 이 사람을 가지고 있던 은을 빼앗고 이 사람을 죽여서 이제 그 몰래 이제 묻어버리거든요. 아니 강도 살인까지. 네, 네, 네. 아니 그래도 명망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물론 서자지만 예. 사업하다가 안 됐고. 예. 그만큼 그게 몰린 거죠.
게다가 이때 훔친 은이 한 600냥에서 700냥 정도 됐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0돈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문경 세제를 넘는 은 장수를 예. 살인을 한 거예요. 그죠? 뭐 지금식으로 하면 현금 수송차를 털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그 지금의 시세하고 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예, 당시는 은이 예. 국제적인 화폐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또 은 한 냥에 엽전 1000냥 정도였다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따지면 엽전 한 60만 냥 정도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서 집 한 6채 살 수 있는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면 될 집 것 같습니다. 6채 규모의 은을 훔쳤다. 예. 현금 수송 차량 탈취한 거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그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씀씀이가 커지게 되는데 예. 예나 지금이나 도둑 잡는 가장 첫 번째 징조는 별로 벌이는 없는데 갑자기 돈을 펑펑 그렇죠, 쓴 그렇죠. 사람. 갑자기 예. 슈퍼카 사고. 예. 그래서 이 포도청이 수상한 걸 낌치채고 이 강변치료를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꼬리가 잡혀서 이제 체포가 당하는데 원래대로라면 그냥 단순이라고 하면 좀 멀지만 살인 강도 사건이었는데 이 중에 박응서가 갑자기 신문 봤다가 얘기합니다. 사실 우린 역모를 계획했습니다. 라고요. 아니 은을 훔친 사람이 영모면은 이건 뭐 이제 왕 자리를 뒤엎는 일을 꾸몄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응서가 진술한 거는 우리는 그냥 단순한 그 강도가 아니라 이 은을 훔쳐서 당시 세조의 유일한 적자인 어린아이들이었던 그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이 돈은 그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강변치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당황했다는 거죠. 오로지 박응서 혼자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생각하면 다 그렇죠. 당시 유일한 선조의 적자였던 영창대군이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에게는 이제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 역모를 뒤집어 씌워서 영창대군을 없애버리려고 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박응서와 사법 거래를 했던 거겠죠. 네가 만약에 역모를 했다고 얘기하면 너는 살려주마라는 식으로. 실제로 이 재판이 계속돼서 강변치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역모죄로 죽는데 박응서만은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공신 취급을 받아요. 이게 되게 일이 꼬여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같이 친구들이었는데 7명의 친구, 강변에 살던 7명의 친구 강변치로 예. 같이 은 도둑질은 했고 살인도 저질렀는데 박응서만 역모를 했다라고 스스로 고했고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역모죄가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중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셀프로 고했을까요? 박응서가 하는 말에 따르면은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세상에 이름이라도 남기겠다.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뒷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뒷배는 분명히 영창대군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이리저리 그냥 평범한 강도 살인범으로 죽느니 역적이라는 큰 유명세라도 끌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면은 그 친구들까지 다 배신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살다가 결국 인조반정 일어나고 나서 박응서도 죽게 됩니다. 결국엔 인조반정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그 박응서 주변에 있던 다른 뭐 정치적인 세력이라든지 뭐가 막 밝혀졌어요 그때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광해군의 예. 가장 측근이자 당시 간신으로 알려진 이첨이 그랬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첨이 이제 박응서와 거래를 해가지고 네가 영창대군과 임목왕후와 그 뒤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다 역적이었다고 고해라. 그럼 넌 살려줄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단순 살인 강도가 이제 나라를 뒤엎는 역모죄까지 퍼진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영창대군이 선조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럼 광해군 시절에 영창대군이 이 일로 인해서 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도둑 얘기하다가 예, 일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도적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홍길동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이제 관공서와도. 관공서도 그렇고 이름 석자 쓰는 예, 거는 예, 예. 이제 보기란에 홍길동으로 다 돼 있는데 그렇죠. 홍길동이 사실은 홍길동 전
있다 보니까 그냥 그 가상의 인물, 예. 소설적 인물로 알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근데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한글 소설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허균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아까 얘기한 그 강변치루의 친구였던 사람이 바로 허균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서울이나 서자들의 그런 억울한 서름을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친구들이 서자가 많아. 예, 아하. 그렇죠. 자기 스승이었던 이달도 서자였습니다. 아, 뭐 조선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억울함을 좀 많이 공감했던 사람인데 어쨌거나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그 실제인 인물이었는데 그 실체가 명확하진 않아요.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긴 하고 예. 연산군 때 사람이긴 한데 연산군 6년인 1500년에 그 홍길동이 체포가 돼서 왕과 신하들이 축하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합시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연산군이 좀 정상적인 왕으로서 이제 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 그래요? 한 10년 넘어갈 때 그때서부터 약간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실록 기록에 따르면 홍길동이 체포가 되었는데 예. 주요 활동 구역은 그 충청도 근처였습니다. 홍길동이 워낙 그 극성으로 도적대를 끌고 다니니까 관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지방 관리들이 주로 했던 일은 그 각 지역의 논밭을 보고 다니면서 이제 풍흉,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비옥하고 아니고를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 양전 작업을 해야 됐는데 네. 홍길동가 그 도적들이 워낙 돌아다니니까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무려 10년 뒤인 중종 때까지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됐다라고 돼 있을 정도였습니다. 홍길동이 연산군 6년 1500년에 체포됐다라는 거. 예. 근데 그 홍길동 전도 나왔고 이게 그 조선왕조 실록까지 기록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홍길동은 의적 홍길동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도 김석훈 씨가 연기해서 뭔가 되게 이미지도 되게 좋아 보였는데 예. 실제 역사 속 홍길동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사실 이미 그 강도라는 이야기를 나와 있을 정도로 예.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홍길동전 소설을 보면은 중간에 홍길동이 이제 그 높은 관리의 옷들을 차려입고 네. 지방 관아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골탕 먹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삼품 벼슬의 옷을 입고 첨지 벼슬을 하고 이제 관리인 척 관아에 들어가서 골탕 먹인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니까 관리 사칭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홍길동과 관련돼서 그 결말이 확실히 알려진 사람은 엄기손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 삼품 벼슬에 올랐을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에 따르면 홍길동과 손을 잡고 그 사람의 도적질을 도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또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권력형으로 이제 도와준 그 도적과 연결돼 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 엄기손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면서 홍길동을 그 신문했던 그 초사, 그러니까 그 신문서가 올라오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보면은 홍길동은 잡혀서 한양에 올라온 거 아니고 충청도에 계속 잡혀 있으면서 충청도에서 신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엄기손과 홍길동이 서로 손을 잡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첩으로 삼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고 또 이제 땅과 재산들을 굉장히 많이 빼앗아서 한양과 지방의 여러 집을 사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런 내용이 아니 뭔가 탐관오리들의 재산만 훔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산 훔쳐서 이렇게 없이 사는 분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의 재산도 많이 훔쳤다는 거예요. 홍길동이. 결국 뭐 도둑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지역에 거점을 사는 그 도적대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미화됐다 이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후대로 가면서도 계속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이제 지방 다니는 사람은 홍길동의 이름을 연호할 정도로 그러니까 폐는 끼쳤지만 또 이만한 인물이 없다.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양면성이 있었네요. 네네. 하지만 도둑은 도둑이다. 네네. 그러면 홍길동이 혹시 어떻게 죽었다는 뭐 이것도 있어요? 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죽었던 얘기였고 다만 그 홍길동과 연관이 있었다는 엄기손은 엄기손.
그 맨 처음엔 그냥 귀양 보내려다가 신하들이 반대해서 가혹하게 신문을 했고 그 장독이 올라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적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3번 도적질하면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홍길동도 뭐 한두 번 살아남기는 어렸을 했겠습니까, 텐데 홍길동이. 예, 네 나와 있지는 실제 기록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기사 홍길동 전 그 소설 속 홍길동이랑 실존하는 홍길동이랑 사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설은 또 이제 극화되니까. 예. 또 홍길동 전 보면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이 호부호형. 예. 이 정말. 대사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기록에도 있습니까? 그 홍길동 자체가의 그 사람의 이 족보라는 건 좀 분명하지 않거든요. 특히 후세에 가면 그냥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있었다. 조선 3대 도적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지 이 사람이 정말 뭐 양반의 어느 후손이다 그런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거에는 명백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3대 도적이라고는 돼요? 네네네. 오. 그걸 또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적서의 차별, 그 본부에 태어난 자식과 그 외의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들의 차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홍길동이 이제 양반의 서자란 소문이 있긴 한데 분명하지 않고, 근데 더 암울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머니가 양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서자라고 해서 이쪽은 그나마 양인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몸종이나 천민인 얼자는 그야말로 신분이 어머니 따라 종이 됩니다. 근데 종은 노비이자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를 뒀다 하더라도 얼자라면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아, 이게 서자도 아니고 얼자. 예, 예,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비면은 예. 아버지의 아들 서자도 아니고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물론 이제 친자식이거나 한 사촌까지는 조금 그 너무하다 싶지만 7촌쯤 넘어가게 되면 그냥 재산 목록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상속해주거나 나눠주거나 그런 일도 있어요. 7촌이요? 예, 예. 여기서 7촌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5촌에 미치니까 거의 한 3, 4대 올라가서 친척인 경우.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자손 정도의 느낌? 아, 근데 그 정- 그게 어떻게 거의 얼자라면. 이쯤 되면 반계가 돼버리는데. 그렇죠. 아주 반계의 먼 재산으로 친척인데. 서로 내 저기 서자도 아니고 얼자지만 너희 재산으로 이 노비를 데려가거라. 뭐 거의 그런 그렇게도.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자기 외가 쪽 그 한 8촌, 7촌 쪽의 그 친척이었던 얼자를 이제 내 자손이다, 내 재산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벌여서 결국 종으로 만든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실제 재산 다툼하듯이 네네. 사람을 가지고. 네. 아무튼 뭐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조선의 3대 도적 뭐 이런 기록도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임꺽정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임꺽정이 사실 제일 그 기록도 많고 활발하고요. 이 사람은 주로 그 황해도 근처에서 이제 도적질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굉장히 세력이 커져서 조선에서 몇 번이나 이제 그 토벌대를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근데 이제 이름이 임꺽정이지만 한자로는 임거정 아니면 임거질정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향은 양주였어요. 네. 근데 양주가 이 사람이 태어날 즈음이었던 연산군 때 연산군이 자기 사냥터 만들겠다고 양주주를 전부 다 이제 쓸어버리고 이제 살던 사람들 전부 쫓아내서 엄청나게 유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경기도 양주? 예, 예. 그러니까 이때 사냥터로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내 땅이라고 해서 그때 발생했던 유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황해도로 쓸려가서 거기서 이제 도적대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워낙 임꺽정의 그 세력이 거대했기 때문에 포도청이나 그 관군이 몇 번이나 토벌대를 보냈다가 오히려 반격을 받아서 죽는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워낙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임꺽정의 부인 3사람을 이제 관군이 체포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기도 했고요. 부인 3사람? 예, 예. 부인이 3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임꺽정의 부하였던 서림이 이제 배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엄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한양 숭례문 근처에 바깥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네네. 관군한테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변절하게 됩니다.
다 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임꺽정의 세력이 그 임꺽정의 부인들을 그 풀어주려고 그 서울에 그 있던 감옥을 부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다 불어내고 그 다음에 이 완전히 이제 찰싹 붙어서 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내부 구배자.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도소 습격 사건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걸 불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임꺽정의 그 3명의 부인을 탈출시키려고 예. 엄청난 계획이었네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엄가이 엄가이라고 하지만 서림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임꺽정 소설 나왔으면 이 서림이 항상 최후의 배신자로 주요 인물로 나오기 그걸 때문에. 부는 바람에 그래도 관가에서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임꺽정 잡으려고 토벌대 여러 번 보냈고 예, 현상수배도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요즘으로 따지면 몽타주 붙여놓는데 그렇죠. 조선시대 왜 드라마 그럼 보면 벽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그려가지고 그쵸. 몽타주 붙여놓잖아요. 현상수배. 실제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그 신상 파적을 알려서 이런 사람을 잡는다라는 그런 글로 써놓는 거. 예, 글로 써놓은 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키가 몇 척이다, 수염이 별로 없다, 그 덩치가 어떻다, 피부색이 어떻다 그런 거는 적어놓은 건 봤는데 사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게 분명한지는 알 수 없고요. 제일 편한 건 역시 내부 고발자들, 아까 얘기한 서림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누구의 얼굴을 안다. 그럼 얘를 데려가서 제가 맞냐, 아하. 제가 맞냐, 그게 제일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의주 목사가 임꺽정을 잡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조정에서는 와 잡았다 하면서 축하를 했는데 근데 잡아온 사람을 데려오고 그걸 서림하고 대제시키니까 서림이 이 사람은 임꺽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인 가도치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얘도 도적이긴 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왕이 또 화내가지고 임꺽정 잡았다는데 아니었잖아 라고 해서 의주 목사를 야단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1562년에 임꺽정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562년에 예. 근데 이게 그 잡힌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설명한 거에 따르면 임꺽정이 이제 추적을 당하다가 한 노파의 집에 들어가서 노파한테 이제 넌 도망치면서 이제 도적이 들었다라고 도망쳐라라고 소리를 질러라라고 하면서 도적이 들었다라고 외치면서 소란스러운 와중에 자기도 도적이 들었다 하고 외치면서 그 사람 틈에 휩쓸려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자기도 피해자인 것처럼 도망치려고. 근데 서림이 딱 알아보고 저 사람이 임꺽정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몽타주 10개보다 역시 아는 얼굴이 최고였던 셈이죠. 원래 그 내부자가 배신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사실 또 범죄 조직은 또 이렇게 잡기도 하고. 예. 그래서 임꺽정을 어떻게 처형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긴 한데요. 네네네. 나중에 오히려 이 변절자였던 서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있습니다. 얘가 덕분에 임꺽정을 처리하긴 했지만 얘도 도적이다. 얘를 죽일까 살릴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공을 세웠으니까 죽이지 말자 그런 쪽으로 흘렀던 것으로. 근데 이 재밌는 게 홍길동이나 임꺽정의 최후 예.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지는 또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적이니까 이걸 이렇게 그것까지는 중재하기는 뭐 이렇게 예. 그 분명히 기록했었는데 또 이게 실록을 기록하면서 아예 뭐 도적을 죽은 것까지 기록에 남기겠어라는 그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기자 그럴 수도 있네요. 다들 이제 드라마로 한 번씩 이제 만들어졌을 법한 이야기들. 네, 장길산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장길산은 숙종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또 이제 평안남도 양덕 그리고 황해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북쪽 함경도의 서수라라는 데까지 가는데요. 서수라는 정말 조선의 그 끝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군사기지예요. 근데 이때 또 장길산은 그냥 도적질만 한 게 아니라 여기도 또 서울 출신들과 손을 잡고 역모를 인물을 일으키려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서울들이 역모를 자주 벌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회의 불만측이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충분한 능력도 있고 네. 충분히 그 양반들하고 붙어서도 내 실력이 충실한데 오로지 신분 때문에 못한다 것 때문에 항상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항상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쟤들은 분명히 뭔가 일을 벌일 거야. 역무를 벌일 거야 라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억울함을 바탕으로 해서 나쁜 짓을 벌인 케이스들,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장길산도 결국에는 최종 뭔가 기록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아, 여기도 장길산은 끝내 안 잡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는 아예 잡혔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실체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죽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가? 그런 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네. 적어도 이 장길산과 서울들이 역모를 꾸미려고 했다라는 고발 하나 있었지만 결국 장길산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흐지부지 되어간 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문의 궤도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실제 역모를 벌이려 했는지도 밝혀지지는 네. 않았고, 장길산이 그 도적질을 한 규모나 이런 거는 홍길동이나 임꺽정에 비하면 어때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동 범위가 진짜 넓었거든요. 황해도를 걸쳐서 이제 거의 한경북도 서술화까지 갈 거면은 굉장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구역을 넘나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었고요. 근데 뭔가 의적으로 기록된 거는 그나마 홍길동이 약간 있고. 아니요, 별로 홍길동도 그 정도도 의적이라고 아니에요? 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의적을 보통 바라죠. 예. 이제 그 영웅시하죠. 타락한 이제 그 관리들만 털고 먹을 걸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아르센 류페이나 탐관오리 혼내주고. 예, 로빈훗이나 신풍계도 잔느나, 그러니까 궤도 키드 기타 등등. 어느 나라 하나씩 있어요. 예, 그렇죠. 비슷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이미 남의 걸 훔친다는 거에서부터 사실 잘못된 그게 거니까. 쉽지 않은 것이고요. 또 이게 궤도를 이런 도적들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관아들이 이 주변 지역을 전부 털어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지가 한 사람 붙잡고 너 장길산이지, 너 홍길동이지 그러면서 일단 괴롭히고 때리면서 아는 거 다 불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골치 아픈 도적 잡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산이 과잉수사네, 물론 과잉수사. 과잉 진압이나 그게 사기 때문에 이미 도적대가 일어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는 편하게 사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도적들로서 이 선을 딱 긋고 우리가 나쁜 사람들만 훔치겠다라고 하지만 그 선이 자기가 긋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이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관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을 털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고, 또 도적들로서도 그렇게 계속 추격당하면서 궁지에 몰리다 보면 아까 얘기한 임꺽정이 그런 것처럼 그 노파 집에 들어가서 노파를 어떻게 하면 네가 이제 도둑이 왔다고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하지만 그 노파가 좋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위협을 해서 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도적이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어지럽다는 것이고 백성들로서는 편하게 살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양창수님이 그 대도 조세영 이야기도 올려주셨는데 그게 시대가 만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집단인데 또 필요 이상으로 미화가 되는 것도 있고. 예. 진짜 궁금한 거 하나. 근데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 왜 그 동사무소 가거나 예. 서류에 가명 같은 거 쓸 때 왜 홍길동을 우리가 쓰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신기한 게요. 예. 이제 조선 중기 후기로 갈 때마다 예. 이제 그 길거리 다니는 사람 이제 보부상들이라던가 네네. 그런 사람들이 홍길동 그런 걸 외치면서 그런 노래를 외치면서 가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뭔가 홍길동이라는 이름 자체를 굉장히 연호하거나 그런 풍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연호했다고요? 네네. 뭔가 이렇게 살기 팍팍하고 힘들고 탐관오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장사치를 이들이 일을 하면서 그냥 홍길동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홍길동전이 많이 유행한 이후? 아니요, 전입니다. 그 전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홍길동이라는 널리 퍼져 있었고 유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3대의 도적이라고 하면서 홍길동 이름을 적고 허균조차도 그 홍길동의 이야기에다 살을 붙여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얘기했듯이 홍길동이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좋은 도적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후대로 가면서 약간 미화가 되고 사람들이 홍길동 그런 이름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 예시로 왜 홍길동을 쓰게 됐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도적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 예시로 써도 되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오히려 그 훨씬 전부터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그냥 예시가 되는 이름으로 썼었다.
뭔가 그 사람들이 정을 많이 붙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좀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또 이름이 부르기 좋긴 해요. 길동이 그 길할 길자의 아이 동자거든요. 그러니까 길한 아이. 예, 그래서 좋은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네. 또 이제 홍길동이 이야기가 따르면 이 그 민담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서얼이나 서자들이 태어날 때 이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양반이 꿈을 꿨는데 백호가 태어났어요. 백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태몽이다.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자고 있는데 부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첩하고 잤더니 그 첩한테 태어난 자식이 아주 훌륭한 영웅이더라. 그런 민담이 서자들에게 주로 전해지는데 유자광이나 홍길동,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훌륭한 능력을 가졌지만 이게 신분 때문에 펼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민간 영웅이죠. 그래서 홍길동이 또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도적질이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고 오늘은 조선의 3대 도둑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한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실질적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9조 6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이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수본 직할로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 여권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9241님. 집을 전월세로 빌리면 2년을 살 수도 있고 4년도 살 수 있다던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정해지는 건가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성공기업 부동산 연구소 강용규 대표의 설명 들어보시죠. 전세, 월세 최소 2년 보장입니다. 계약서를 1년을 써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는 자동 보장이에요. 근데 4년까지 가능한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권 때문인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한 번 기존 계약이 끝날 때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집주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월세 연체나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을 때는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2771님. 등록 임대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아파트는 없지 않나요? 하고 문자 하셨습니다. 강용규 대표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신규 아파트 등록을 막았을 뿐이지 기존에 등록된 아파트까지 없앤 건 아닙니다. 9.13 대책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파트 신규 등록 제한을 했고 특히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는 사실상 신규 등록 불가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아파트까지 없앤 건 아니라서 지금도 등록 임대 아파트는 존재합니다. 다른 질문도 들어보죠. 네, 안진수님. 강원랜드도 한국마사회와 같은 이유로 국가가 관리하나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행산업, 도박 성격이 있는 거는 민간이 할 수 없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라는 그 네.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해서 뭐 영업 시간이라든지 베팅의 한도, 출입 횟수 등을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수익금도 국가 재정이나 공공기금으로 환수를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또 활용을 하게 되죠. 질문 주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 산업통상자원부 네. 주무부처로 되어 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한 36% 지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강원랜드는 상장이 되어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좀 시장형으로 본다라는 거고 또 강원도 개발공사가 5.3%, 정선군청이 5% 지분을 네. 갖고 있어서 또 강원랜드에서 수익을 내서 배당을 하면 군청도 좋고 네. 강원도 개발공사도 좋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강원랜드가 좀 배당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배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네. 또 대부분의 수익은 폐광지역 기금으로 들어가서
강원도 지역 발전에 쓰이기도 합니다. 다른 질문은요? 네, 4720님. 미국에 상장하려는 기업의 주식도 우리나라 IPO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그 미국은 그 상장을 할 때 IPO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뭐 균등, 비례 배정이 있어서 뭐 얼마 이상 되면 한 주씩은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그게 없어요. 대부분 기관에게만 배정이 되고 주관사,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 상장을 주관하면서 우수 고객에게, 돈 많은 고객에게 물량을 먼저 배정해 줍니다. 그게 그냥 증권사, 주관사 마음이에요. 자율성이 훨씬 더 그게 크다는 거죠. 또 공모 가격도 우리는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청약을 받는데 네. 상장하기 전날 공모가가 정해지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미국의 신규 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네. 국내 증권사가 현재 중개회사랑 계약을 맺었을 때 특정 주식에 대해서만 받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를 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증권사가 제휴한 그 특정 종목이 아니면은 아예 신규 상장에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상장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거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 대형 증권사가 미국의 중개사랑 계약을 맺어서 그걸 또 국내에 얼마나 또 물량을 풀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러면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또 그게 또 정해지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2.8% 그리고 0.2%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네요. 이 시각 현재 5,505 150포인트 오른 2.8%로 해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